김영희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그 원주대학의 그 이미림 선생님께서 해주기로 하셨었는데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에 못 오셔서 유심 네네네네 우리 유심시조 아카데미 운영위원인 두마리아 시인께서 대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발제에서 시간 부족으로 꼭 해주셔야 할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김영희 교수님 논문을 보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10년 이상을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매년 모시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율경론에 대해서 특히 또 공부 많이 했는데요. 정말 시인들 공부해야 돼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옛날 이야기만 갖고 계속 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나를 정화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얘기만 자꾸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시인들은 참 복이 많아요. 유심 아카데미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이야기, 옛날에 했던 공부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끝없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요. 어제 김영희 교수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게 참 깊고 넓고 좋았었는데 시간 부족으로 다 못하셨어요. 오늘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예. 예. 20분 지난 발표에 20분이라 그래서 그 텍스트 속에 제가 글 쓴 거는 전혀 그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그 건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지체해가지고 제가 요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 텍스트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그 아실 거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 그런 얘기는 없고요. 오늘 김학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동문학 동시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나 다 읽으면은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지 하는데 정작 본인이 하게 되면 작품다운 게 안 나오는 거죠. 이 습작 초등학생들 쓴 거하고 어른들이 쓴 그 시인이 쓴 작품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아이들이 쓴 작품이 월등히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그 동심 발현돼 있어서 아주 우리도 깜짝 놀라는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런 방식으로 쓰면은 벌써 자기적인 냄새가 나서 이건 동심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의 살아있는 동심과 우리 어른들의 잠재돼 있는 그 동심, 그 잠재돼 있는 동심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가식적으로 하고 자기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제대로 좋은 동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말이 그 한 툭 던진 말이 저건 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쓴 작품 진솔하게 쓴 작품하고 어른들이 만들어 쓴 작품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동시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요. 그 김학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퍼소나 얘기죠. 달, 가면 그것이 바로 동시에 아주 적절하게 반영된 얘기인데요. 이 동시는 그 시 속의 자아하고 시 밖의 자아가 서로 그 다른 인물이죠. 시 속의 자아는 어린인데 시 바깥의 자아는 그 어른이란 말이에요. 작자, 어린이 아이 흉내를 내서 쓰면은 이게 좋은 동시가 되지 않고 만들어진 그런 자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동이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한 거죠. 동시는. 근데 어린이는 그 자기가 쓴 그 자아하고 시 속의 자아하고 시 밖의 자아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그러는 거죠. 이 시라고 하는 성인들이 쓴 시도 우리가 현대시 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쓴 작자하고 그리고 그 작품 속의 자아하고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시라고 그러는데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 속의 자아하고 시 밖의 자아가 서로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가 아니죠. 시는 서정 양식이고, 서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서정 양식인데, 이 가식적으로 이 어린애 흉내를 내서 내면 그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라고 하는 말을 쓴 그 동시라고 하는 것은 동심의 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 속의 자아하고 시 바깥의 자아를 동일하게 만들어야지만 이게 그 작품이 되는데,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건 그 시 바깥의 자아의 잠재되어 있는 동심과 시 속의 자아의 살아있는 동심하고 일치를 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동일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일화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퍼소나, 가면 탈이죠. 어린애 가면 탈을 쓴다든가, 아니면 대리인, 어린애 대리인을 데려와서 어린이를 통해서 시인의 말을 얘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동시를 짓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게, 어른이 살아있는 동심을 해서 표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 쓰기가 더 어렵고, 시인들이 그 동시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시인들은 많은데 성공된 작품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읽혀지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서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서정시인데, 그런 서정시 속에는 동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잠재돼 있습니다. 모르게 정지용의 향수도 거기 동심이 없으면 그 향수 그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심이 담겨. 그래서 동심과 시심, 그것이 잘 어우러진 시가 이 서정시가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읽혀지는 시가 되는데, 오늘날 현대시, 읽혀지지 않는 현대시는 바로 그 속에 동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박경영 선생님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박경영 선생님은 60년대 그분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이런 동시조하고 동시가 있었겠나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58년에 시조로 등단했는데, 고등학생이 한국일보하고 동아일보 두 군데 당선이 됐어요. 그 교복을 입고 시상식에 간 그런 좀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포항에서. 그런데 60년대 시조를 쓰다가 바로 또 시를 써가지고 또 동아일보에 발표하고 이제 이럽니다. 그러다가 동시도 쓰고 시도 쓰고 시조도 잘 쓰니까 동시조를 한번 써보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동시조를 쓰는데, 그 당시 그 작품만 쓴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론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이재철 선생님께서 평론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재철 선생님께서는 그 문학사에 집중해가지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를 집필하는 데 거기다 집중을 하셨고, 그 활발하게 그냥 현장 비평을 하는 분은 박경영 선생이었습니다. 그 동시 이 박경영 선생님이 필드면 혹평을 많이 했어요. 뭐 원로가 없습니다. 이 박목을 선생한테도 박목을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평 써가지고 박목을 선생한테 아주 미움도 받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해서 미움도 많이 받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동시를 또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 거는 혹평을 했죠. 그래가지고 잡지사에서 그 원로 동시인들이 작품을 이렇게 이제 수록한다고 이제 제출하는데, 우리 이 잡지에 박경영이가 월평을 씁니다. 그러면 박경영이 달라고 나 집에 가서 좀 고쳐가지고 오겠다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박경영 이전에는 그런 작업이 없고 그냥 제출하면 다 실어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평론하면서 혹평을 하니까 신중하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작품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0년대 아주 중요한 그 시인으로 또 자리매김하는데 박경영이를 꼽고 있는데, 그분이 동시조에 갑자기 어느 날 90년대 동시조만 쓰는 거죠. 시단에서도 사라져 버렸고 시조단에서도 사라져 가지고 부음 해프닝까지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조를 안 쓰니까 이 사람 돌아가신 분 아니냐 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부음 해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 왜 동시조에만 올인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야. 나도 시조도 쓰고 동시도 쓰고 시도 썼는데 우리 한국 시에서 가야 될 그런 장르가 뭐 있을까? 하나만 쓰라면 뭘까? 그걸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동시조 속에는 시조도 있고 시조 형식, 그리고 시의 형식, 기교, 그 다음에 동시가 있는 그 삼합 하나로 된 것이 바로 동시조다. 그래서 나는 동시조에만 올인하겠다. 그래서 1절 다른 절필을 하고 동시조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 동시조가 우리 그 시조가 있는데 그 또 시조단에 흉내내는 일이 아닌가 하는지 저도 이렇게 동시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 초에 조선일보에서 김광일 기자하고 박덕기 교수랑 이제 우리가 만나서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조선일보에서 김광일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일보에서도 20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새로운 걸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를 실을까, 시 해설 이렇게 시 한 편 누구 해설하는 걸 실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는 다른 신문들 다 하고 있는데 그 시 해서 뭐 하냐고, 그 남이 그 흉내내고 그 아류 아니냐, 그럼 뭘 하냐, 동시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에이 동시 그 애들이 읽는 걸 일간 신문에 그걸 실어가지고 되냐 그러면서 동시가 애들만 읽는 시가 아니라 어른한테도 읽고 감동을 주는 시가 상당히 많다. 그걸 조선일보 한번 터뜨려보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 가서 견본을 가져올 테니까 내일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견본을 집에 쫓아가지고 견본을 한 7편을 갖다가 그것도 짧은 거를 해야 된답니다. 남의 그 지면을 얻어서 문화면의 지면을 얻어서 쓰는데 긴 시가 안 되고 짧은 거 9행 미만을 가져와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9행 미만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데 동시가 이렇게 이야기성이 있어서 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 몇 편하고 동시조를 갖다 끼워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래 편집실 옆에 휴게실에 가서 그걸 딱 읽더니 무릎을 치면서 동시가 이런 거냐고, 나는 나비나비 뭐 혹은 개나리 뭐 이런 저 나이 살던 고향은 이게 동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동시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2000년 5월에 박덕규 교수랑 저하고 하루씩 한 번씩 이제 그 동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걸 나가면서 일주일 되니까 저한테 뭐 전화가 막 오고 그랬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전화 오고 지금까지 신문사에도 전화가 막 오는데 이 일간지를 읽으면은 그 넘기면 뭐 사건 그 뭐 정치 골치 아픈 얘기인데 그게 문화면에 동시 한 편을 딱 읽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하는 그 노인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른, 뭐 아이들까지 전화가 폭주를 한 거죠. 그래서 연장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그 하다가 중간하고 하면서 2년을 끌어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김광일 기자가 그 신문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저희 불러서 아주 건하게 조선 호텔에 가서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김광일 기자한테 얻어먹었다니까, 야 기자놈들은 얻어먹기만 하는데 야 기자가 사줬다는 거 대단한 일인데 이런 농담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동시조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아는 거죠. 동시조가 이런 게 있구나. 그 동시가 점점 이야기성이 되면서 길어지는데 그 동시조는 그 45자 내외로 딱 이게 형식이 규정되어 있는 형식이 있죠. 그 안에서 뭔가 그 이걸 터뜨려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동시조 형식이 딱 그 적절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동시조는 동시에서 동시에 길어진 그리고 그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긴장이 느슨한 긴장이 된 걸 긴장성 있게 땡겨주고 예술성 있게 발현시키는데 그 기법이 아주 적절한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동시조 그때서부터 동시조를
쓰고 동시 쓰는 분은 많으니까 동시조를 쓰겠다 해서 동시조를 써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조 시인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조 시인분께서도 시조에 동심을 담아서 오랫동안 남는 그런 시조를 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참 재미있게 읽었고 그 동시가 어떻게 해서 한국 문학사에 동시가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가, 그 선봉에는 누가 있었는가, 이런 공부를 어제 했습니다. 정지용 선생님이 이제 그 선봉에 계셨는데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김용희 선생님의 말벌까지 어제 감상했습니다. 김용희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 그 이미림 교수가 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두마리아 시인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용희 교수님의 기조 발제에 대한 이미림 교수님의 토론문입니다. 김용희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본고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문자 매체에서 영상 매체 시대로 변화되는 가운데 문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인문학이 위축되었지만 아동문학인 동시가 최근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 동시문학을 통시적으로 꿰뚫어 설명하는 이 글은 1920년대 현대시의 아버지이자 현대 동시의 시형을 개척한 선구자로 정지용을 평가하며 1930~40년대는 우리말의 독특한 언어미를 영롱하게 구사한 천부적인 동요시인 윤석중, 동화적인 이야기형과 동화적 환상세계의 시적 영역을 확장한 박목을 이외에 강소천, 김영일의 동시세계에 대해 서술하셨습니다. 1940~50년대 공백기를 지나 한국 동시의 발전은 1960년대 동시인 동인회의 동시의 시운동으로 펼쳐집니다. 도전적 도발적인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기발한 동화적 상상력과 시적 기법의 융합적인 동시세계를 지닌 박경룡, 친근한 이야기법과 제재적 영역을 확장한 신현득, 아동문학의 중요성과 동시조를 보급시킬 것을 주장한 이석현 등 질풍노도처럼 동시운동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승호의 말놀이 동시로 대변되는 2000년대 또다시 동시문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국 동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김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동문학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었고 동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론과 본론에서 변두리 문학이었던 동시가 1920년대, 1960년대, 2000년대 등 세 시기에 걸쳐 동시 장르가 확산, 융성해졌음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오늘날 동시문학이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는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21세기 문학의 타자적 장르였던 아동문학의 부각은 이분법적 사유의 해체와 타자지향적 관점,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 결과물은 실패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수필, 영상매체, 장르문학, 아동문학 등의 급부상은 중심과 주변을 해체하며 그동안 홀대했던 문학들이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 글의 핵심인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향상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승호 이외의 다른 동시 작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김 교수님께서는 한국 동시의 물환론적 사고, 동심적 서정, 궁금증과 천진한 호기심, 꿈과 위안, 연민, 사랑의 감정이 아동문학의 정서라고 설명하셨고 생활 동시가 넘쳤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나치는 실험적인 동시, 즉자적인 동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동시의 특징과 한국 동시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정, 마녀, 저승세계 등 무한한 상상력에 기반하는 판타지보다 식민지 전쟁, 분단을 겪고 가난과 위험에 처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는 상상력을 제한하는 생활 동시들이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러한 한국 동시의 특징이 2000년대에도 여전히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양적 팽창 20년대 이후에 2005년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이 출간이 되고 나서 그것이 아마 상당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릴 정도로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 소문을 다른 시인들도 많이 들었죠. 아, 이거 동시가 부가가치가 있구나. 사실 IMF 이후에 그 주머니 사정이 이제 열악하게 된 형편 속에서 어른들은 자신의 볼 책을 그냥 선뜻 사질 못하는 거죠. 그 반찬거리를 사야 될 거니까. 그런데 아이들 책은 공부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동시집, 동화집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거기다가 2000년대 되면서 해리포터가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거기에 아동문학의 그 장르가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후죽순 그 학교에 대학에서도 이 아동문학 그 강의가 생기고 그리고 문예 창작가가 생기면서 아동문학을 갖다가 전적으로 도입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아동문학 하면서 그동안 홀대 했거든요. 홀대 해왔습니다. 코찔찔이 아이들 글이나 쓰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홀대한 이젠 어디 가면은 동시 쓴다고 하면은 그 시 쓰는 분들이 동시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시조 시인들도 동시조 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제 차츰차츰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이 나오면서 그 최승호 시인의 시 그 유명도를 통해서 시집이 잘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말놀이 이 아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기능성 동시,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 쓴 한자 동시, 수수께끼 동시, 음식 말놀이 동시, 천말 읽기 동시, 사물이나 동물의 형태 짚기 동시, 어린이 생활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리고 씨앗 동시까지 지금 나오고 손바닥 동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시 우리 가슴을 울리고 오래 읽을 거리로 되고 남는 그런 작품 거기서 몇이 되나 하는 것을 이렇게 꼽아보려면 참 꼽기가 좀 이렇게 민망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류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어린이들의 어떤 그 어리광스러운 그런 말 같은 걸 통해서 또 시를 쓰고 그리고 또 언어적 재치만 번득이는 그런 시들이 동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 60년대 작품하고 비교가 되지 않냐. 진실하게 그런 현상들은 또 일시적인 현상이죠. 한번 쓰고 또 이제 많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들이 동시에 얼마나 발전을 주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유인물로에서 60년대에 발표된 이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드렸는데요. 이거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놀이 동시하고 좀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이제 드린 건데요. 거기에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예로 많은 예를 들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한 가지 최승호 시인과
그처럼 많이 알려진 그 시인 중에 한 분을 소개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정호승 시인. 정호승 시인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정호승 시인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6월 말에 느닷없이 호승이 형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출판사에서 전화를 할 건데 내가 동시집을 내는데 동시집 뒤에 해설 좀 부탁하려고 이제 갈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형님 뭐 그 동시집은 갑자기 또 냅니까? 새로운 겁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게 아니고 지난번에 낸 그 동시집이 절판이 돼서 다른 출판사로 이렇게 옮겨서 낸다 그러면서 제목도 똑같이 할 거니까 거기 해설만 좀 붙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동시집 해설을 안 쓰기로 한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선언했는데 이게 선언한 이후에 이거 안 쓸 거입니다. 내 거는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동시집을 읽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 갈 거라고. 좀 잠시 있으니까 김영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제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들었다면서 해서 그러면 원고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원고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읽고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정호승 시인이 동시를 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새삼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호승 시인은 72년에 신춘문예 첫 동시가 당선됐습니다. 첨성대 오르는 영이라고 하는 작품이 당선된 동시로 당선하고 그 이듬해 시가 당선됐어요. 첨성대가. 그 이후로 시를 쭉 써온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형 만나면 형님 왜 동시 안 쓰고 그러냐니까 웃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집을 냈어요. 그 참새라고 하는 동시집.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새로운 동시집을 내는 줄 알았더니 그거 절판돼 가지고 다시 낸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시인이 70이 넘은 할아버지 시인이 70 중반 가까이 된 할아버지 시인이 왜 동시집을 낼까? 제가 이제 다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쓴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의도가 이 최승호 시인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그 정호승 시인은 그 나무의 핀 꽃을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의 시다. 그거의 꽃이다. 근데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하는 생각 이건 다 시다 이러죠. 왜 그러냐면은 이 순수한 자연하고 어린이 그 동심하고 이게 꿈이 많고 가식 없고 해맑고 순수한 동심이 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어린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빠져서 자연을 멀리하고 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밤하늘에 별과 그리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하고 그리고 바람, 빵틀에 앉아 있는 붕어빵 이런 것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동시집을 낸다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이게 그 의도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글 쓰고 보내주고 지금 여기를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시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시인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친근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꾸중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는 그 필명을 해서 호승아 하고 나를 부르더니 하는 엄마가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꾸중이라고 하는 건 엄마한테 꾸중을 듣는데 길을 엄마랑 같이 가다가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소나무를 갖다가 이파리를 뚝 뜯었어요. 그때 엄마가 딱 세우면서 호승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너 이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니? 너 내가 이렇게 뜯으면 아프지 않니? 그러면서 꾸중을 든 겁니다. 그래 눈물이 찔끔 났는데 엄마의 그 꾸중을 듣고서 나서 그 크게 깨달은 게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꾸중이라고 하는 그런 동시인데요. 그래서 그 동시 속에 실명도 거론되고 그리고 또 이 동시를 쓰게 된 동시집을 내게 된 근원이 엄마고
그리고 그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심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 동시집을 제가 읽으면서 시인 자신의 어렸을 때 이 어떤 추억을 추억담으로 쓰면 동시가 안 됩니다. 좋은 동시가 나올 수 없는데 그것을 현재화해야 되는 거죠. 현재 어린이가 있는 것처럼 현재화하는 일이 중요한데 현재화한 그런 진솔한 그런 동심적 서정이 그 속에 드리워 있어서 제가 정겹게 읽으면서 해설을 썼는데 거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빗방울에도 상처가 있다. 눈송이에도 상처가 있다. 햇살에도 상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상처가 뭐냐? 햇살하고 이런 게 좀 부딪힘, 여기 오면 땅바닥에 부딪히고죠. 부딪힘, 상처, 고통,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힘 속에 없으면 아픔이라고 없는데 부딪히면 그 아픔, 그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고통, 그런 아픔이 뭔가 이 관계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 관계성을 어린이들한테 알려주고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자연으로 동화되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동시집을 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동시집을 썼는데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 속에 진지한 시인의 의도가 있고 그 마음이 담겨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시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어린이한테 남기고 싶은 것이 이 동시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건 의도가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의도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썼는데 그런 동시가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그리고 시인들이 그런 동시를 썼으면 그리고 그게 바로 정지용 시 동시의 정신이고 박경룡 동시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그 지속성 그런 일관된 어떤 그 마음이 있으면 좋은 동시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하고요. 두 번째 그 질문이 바람직한 동시의 특징과 한국 동시의 특성인데 그건 지금 말씀드린 데 그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중복을 피해서 말씀을 하고 여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판타지보다 식민지 전쟁 분단을 겪고 가난과 위험에 처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는 상상력을 제한하는 생활동시들이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생활동시가 아니죠. 이런 동시 식민지 전쟁 분단이 겪고 있는 가난과 위험에 처해 있는 특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그런 상상력 이런 동시는 시대성하고 시사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건 중요한 동시입니다. 이런 동시 이건 생활동시가 다르고 제가 얘기하는 생활동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생활동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어린이 생활 그리고 가정 학교 그런 그 주변 놀이터 이런 일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런 동시들 그런 생활 동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동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동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게 이거고 저런 사람이 쓴 거고 뭐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시인이 썼으면 뭔가 시인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 시인이 쓴 거구나 이 시인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누가 쓴 건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아쉬움이 이제 있어서 그런 가벼운 동시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런 동시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동시도 어린애들한테는 생활 동시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기능성 있는 것도 동시 다 필요한데 이제 진실로 우리 한국 동시 문학사에 이렇게 좀 기억이 되고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런 동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시라고 하는 것은 전 발견의 기쁨이 발견의 미학 깨달음의 시학 이런 것이 저는 그 동시의 미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만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모르셔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엄마 제비가 왔어요. 엄마는 들은 척도 않고 빨래를 하십니다. 아빠 새싹이 나왔어요.
아빠도 들은 척도 않고 비질을 하십니다. 에이, 어른들은 정말 모르셔서 말다툼이나 하시고 돈 걱정이나 하시고, 할머니 꽃이 웃어요, 빙그레 웃어요. 에이, 무슨 소리냐, 꽃이 웃다니. 아니, 정말 어른들은 모르셔. 꽃이 웃는 것도 모르세요. 이게 그 진정 어린애들의 감성을 통해서 타성에 젖은 어른들을 꾸짖는, 환기시키는 그런 동시죠. 그런 그 어린의 마음을 알아주는 동시였으면 그게 좋은 동시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동시 중에 전병호 시인의 동시 중에 과일장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햇살의 무게를 잽니다. 햇살의 무게를 어떻게 잽니까? 네, 햇살의 무게를 잽니다. 이 소두를 띄우고, 대바구니에 소복이 쌓이는 시골 햇살, 안질뱅이 저울의 긴 바늘이 숫자를 더듬어 가리킵니다. 대바구니에 사과를 담던 과일 장수는 햇살의 무게를 생각하고는 사과 몇 개를 더 올려줍니다 하는 얘기. 이게 햇살의 무게가 그러니까 덤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 과일 장수의 따뜻한 인간미. 우리가 그 백화점에서 정찰제 가격으로 사는 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아카에서 파는 주는 그 덤으로 옮겨주는 그런 가난한 과일 장수지만 그런 인정미가 햇살의 무게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소박한 인정과 포근한 삶에서 오는 참다운 인간미, 이게 시인의 건강한 삼인식과 이렇게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동시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 동시인들이 간혹가다 이제 노래방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행가를 틀고 뭐 팝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발라드를 부르고 막 이러다가 어느 분이 동요를 딱 눌렀습니다. 동요, 나의 살던 고향을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면서 뭐 군가 부르는 것처럼 차려 부동 자세를 해가지고 따라서 부릅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동문학가들이 야, 이 동요가 그렇게 다르구나. 우리 향수를 일깨우는데 이거는 뭐 부실한 이런 장난기 이런 게 없고 그냥 진실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시 그런 마음과 관련이 있지 않나. 좋은 동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걸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그 발제를 통해서 제가 동시에 단순 명쾌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시적 진실과 감동이 보태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른들이 이 동시를 쓴다고 할 때 관념적 동시, 관념적 동심. 그러니까 어른 생각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실제로 아이들이 살면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이 동심을 담아내는 시에 나타나야 된다,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그 두마리아 시인의 그 피카소전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고 싶어요. 두마리아 시인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제가 일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피카소전을 하길래 그 6살 손녀들 데리고 3시간이나 넘게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지적 허용 때문에 가서 근데 사실은 그 미술전이 조금 부실했어요. 그 한국전을 주제로 그린 그림 하나 외에는 뭐 게르니카도 빠지고 그림이 그 중요한 그림이 많이 빠지고 좀 허접한 도자기 같은 거를 막 갖다 전시를 해놓고 가격도 비싸고 서울 시민들이 거의 뭐 예술의 전당으로 다 몰려왔을 만큼 3시간이나 줄을 서서 입장을 했는데 전 진짜 아는 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또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저도 질세라 열심히 끄덕이고 아는 척을 하고 팔짱을 끼고 관람을 하는데 우리 꼬맹이가 나오면서 어땠어? 그랬더니 내 스타일 아니야. 색깔도 그림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더 잘 그려. 내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벌거벗은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시로 한번 써놨더니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 우리 저기 두마리아 시인은 그 피카소 전에 저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아는 척하고 끄덕이고 팔짱을 끼고 응? 아는 척 했을 텐데 그 아이는 감상을 부리니까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내가 더 잘 그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 피카소 앞에서 감히. 그것이 동심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김용희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동시는 어디에 속할까요? 생활 동시일까요? 뭘까요? 아, 그런 건 생활 동시가. 그럼 뭐예요? 그런 정말 아이의 솔직한 꾸밈 없는 동시인데 예. 동심인데 이제 우리가 생활 동시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일상 생활의 그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의 생활 그리고 놀이터에서 하는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거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아이의 진심을 드러내는 이거하고는 생활 동시하고는 전혀 격이 높죠? 진심이 네. 담긴 동시. 최근에 두마리아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